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방송 목소리 잘 들리죠, 지금? 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죠, 방금. 네, 아, 저는 오늘 네. 육아를 하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참 걱정이 되네,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 네, 지금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여드리진 않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유가, 네. 솔직히 뭐, 봐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애들 보니까 이거 기분이 좋네요, 확실히. 그럼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울지 않고 잘 흔들그네를 타면서 지금 아빠의 방송 녹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에 이제 울죠. 배고프면은 우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애가 지금 85일 정도 됐는데 아마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100일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00일인가? 85일쯤 돼 있는데 지금은 한 4시간, 밤에는 4시간, 뭐 길면 5시간까지도 좀 버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즉 많으면 2번, 음. 짧으면은 최소 1번, 보통 2번 정도는 그래도 밤중에 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밤에 깨야 됩니까, 지금? 빡세네요, 지금. 그럼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는 중에 혹시 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더라도 또 이렇게 귀여운 우리 엄사장 아들의 울음소리다 하는 걸로 아, 양해를 해주시면. 육아 관련 뭐 유튜브나 책을 봤습니까, 혹시? 많이는 아니고 이게 또 관심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알고리즘의 재편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육아 관련된 게 나올 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육아 관련된 방송이나 쇼츠가 나오면 또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또 알고리즘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자주 또 보여주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긴 한데, 최근에 알고리즘 그게 떠요, 저한테. 지금 뭡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뭐 학원 강사분들이 보니까 TV 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정승재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유아를 키우는 게 아니고 좀 나이가 찬 사람들 키우는 거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근데 어. 이게 유튜브가 뭔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요즘 그게 떠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거는 싶어. 학원 강사가 뜨는 거지 학원 강사의 육아 스토리가 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게 그런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적을 가르치는 네, 게 아니고 애를 이렇게 그럼요. 키워야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렇게 애를 쪼아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나중에 되면 정신병 걸려요.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뭐 보시면은 그 네, 네, 사연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뭐 학원을 8개씩 보내고 막 이런 분들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학원 이제 그 강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르다 이 친구들한테는. 음, 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뭐 너무 학원을 8개 9개씩 보내가지고 뭐 주말에도 보내고 하는 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뜨고 있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저 애 성별이 나왔거든요 지금.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지금. 딸이라는 것 같더라고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뭐 남자를, 딸입니다. 딸. 그래서 약간 딸이라는 소리 듣고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일단 뭐 딸이 제 얼굴을 닮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좀 그런 걱정이 들고 와이프를 사실은. 닮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또 굳이 불필요한 확률을 걸어야 되나, 50대 50을.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같은 값이면 그 쓸데없는 확률에 도박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첫 그럼요.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좀 이게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게 좀 많이 좀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 사실은 뭐 베트남에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식당이 그런 컨셉으로 좀 식사를, 그 고깃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당신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야시장 컨셉? 뭐 그런 거 말하는 유흥업, 겁니다. 절대 유흥업소는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젊은 친구들이 홀서빙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약간 후터스 컨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네네. 조금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고 서빙한 식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손님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은 가끔 그런 식당 가긴 가거든요. 저희 뭐 와이프한테도 알고 있고 한데,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럼요. 네.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서 고기 구워주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네. 있었는데, 야, 이제 네. 딸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친구도 이 네. 험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집에서는 저렇게 좀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지금 식당에서 네. 일을 하는 걸 알고 계신가, 부모님들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괜시리 오지랖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걱정이 되더라라는 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딸이라는 게 좀 걱정이 된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 명은 럭키입니다. 럭키 지금 저희 아이의 이제 지금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럭키 그 조카는 태명이 뭐였어요 지금 어릴 때? 조카는 로또였습니다. 로또. 로또요? 뭐 로또 럭키 뭐 비슷한 말이긴 하네요. 좀 더 로또가 조금 더 자본주의 느낌 나서 아 로또가 괜찮은데 차라리 럭키면 베트남 말로 마임 아닙니까? 말만이죠. 마임만 우리는 럭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럭키가 지금 9월 말에 태어난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제 울기 시작했네요 또 조카가.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행하다가 이게 본격적인 울음을 하면 잠깐 멈춰갈 수 있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국은 별일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뭐 별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일 없어? 요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아, 대선 경쟁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뭐 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이제 뭐 이렇게 후보자 경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제외 뭐 국민 그 뭡니까 투표 신청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를 해야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고 아 지금 국민의힘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누굽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 뭐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내가 뭐 정치 세계가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요즘 방송을 모르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쪽은 이제 유력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있는데 지금 한국 그 국민의힘은 요즘 누가 유력한 분인가 싶어서 일단은 그 경선에 나온 분이 김문수, 홍준표, 예, 그 대구시장 다음에 예. 누구냐 어. 한동훈, 한동훈 씨가 있네. 아, 맞네, 맞네. 안철수 이렇게 지금 안철수 씨도 나와요? 4인방에 지금 뭐 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뭐, 현명한 선택, 현명한 그거. 이게 좀, 저희 아버지가 오랜만에 방송 듣더니만 자꾸 현 정부에 대한, 베트남 정부에 대한 좀 어그로를 끌지 말라.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사실, 막 생각해보니까 저번 방송도 좀 어그로를 끈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에서. 뭐,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고, 저는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가지 마시고,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이슈 뭐, 요새 한국은. 한국은 이슈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 방송 편집하고 좀 들어보다 보니까 네, 중요한 변화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뭐요? 그거는 저희가 인트로로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저희가 베트남 정부가 2025년도 1월 1일자로부터 또 우리 금융 관련된 강력한 정책을 또 시행했지 않았습니까? 금융 실명제라 해야 되냐? 약간 뭐, 그게 저기 약간, 예, 그것 때문에. 당신 은행 계좌 안 막혔어요? 외국 있으면서. 그거 다 인증하라 했을 건데, 그거 다. 예. 잠시만 멈춰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울기 시작했네요,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네, 잠에 들어서 방에다가 지금 수면을 시켜놓고 다시 또 잠깐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뭐, CCTV도 있고, 저런 게. 아, 좀, 한국의 CCTV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육아용품 이런 거를, 이제 저랑 와이프랑 생각이 뭐냐면은, 어릴 때 돈 쓰지 말자. 어차피 애는 크면 모른다. 주위에 있는 받을 걸 다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야, 이게 또 한국은 또 좋네요, 보니까. 이런 뭐, 아까 이 친구가 CCTV를 보여주더라고. 이제 육아용 CCTV에서 이제 애가 울면은 이제 딱 신호가 다 뛰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럼 저거 직장에도 지금 깔아놓습니다. 직장에 깔아놓는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 사무실에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아기 침대 위에 이게 그 스마트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이제 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이가 이제 깨기 때문에 그 같은 방에서 자죠. 통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거 진짜 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같이 안 재운다면서 그걸. 근데 그것도 같이 안 재우는 것도 한 5개월 넘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때는 그게 아니잖아, 뭐네, 또 그게. 신생아 때는 울면 바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음, 되고요. 한 5개월 들어가면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분리수면을 하냐 안 하냐. 그런가요, 그게 또?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뭐, 30일, 40일을 몸도 못 가누잖아요, 사실 이거. 그때도 그럼요. 네. 야, 지금 보면 그 수많은 그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참 자식을 유구했다. 신기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일단 뭐 돌아가시 아까 뭐 은행 얘기 좀 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은행이 베트남 정부가 1월 1일자로 엄밀히 말하면은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에 체류하지 않을 때의 그 이체, 그러니까 딴 데로 돈을 보내는 걸 막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사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적을 두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노동 비자와 적합한 이제 거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이체 활동이 자유로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뭐 10년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10년 일을 했어도 퇴사하고 한국에 가면은 베트남에 있는 그 돈들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이자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적금이 안 되니까, 예금이나. 그리고 이체가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씹어갖고.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는 돈을 그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들어와야 되고요. 베트남에 들어오면 지금은 무비자 45일 비자를 주니까 그 무비자 45일 비자를 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내가 현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카운트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걸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체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도 신분 등록을 하지 않고 안면 인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작년 11월 말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 말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일일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동, 그러니까 50만 50만 원 원으로 정도로 락이 막아놨죠. 걸렸다. 그거는 들어보니까 기업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네네. 바이오메트릭스랑 신분 등록하는 게 개인으로만 한 네. 게 아니고 기업에도 그 뭔가 프로세스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MB 닮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 다니는 친구. 그 친구도 그 기업에다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대요. 작년 연말부터. 그런 당신들 등록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계좌 이체라든지 회사 계좌도 약간 이슈가 생긴다라고 해서 등록을 많이 했었고, 그게 아마 이제 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번거롭게 만들어서 돈을 새는 거를 막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대표적인 일례가 그 당신 그 사회보험 냅니까? 베트남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보험 내고 있죠. 사회보험 그것도 지금 베트남에서 원래 환급이 가능한데, 네. 기존에는 이제 퇴사하고 신청하면 바로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좀 딜레이를 시킨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뭐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비자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페널티를 세게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퇴사하면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비자를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비자를 끊고 나면 베트남에 체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2주, 3주 뒤에 환급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좀 사회보험도 지금 좀 받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면은 다시 베트남을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비행기 값이랑 이런 것 저런 거 고려해서 사회보험료가 작다 싶으면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다 그럼요. 들어가겠어요. 그 돈 다 이제 또 사회 뭐 도로 간 데 쓰이고 보도블록 간 데 쓰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베트남이라는 거죠. 이 사회보험이 제가 기억 음, 정확히는 안 나는데 2021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그 저도 뭔가 사회보험에서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음, 한국으로 치면 딱 그냥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네, 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예, 20년, 그러니까 20년 근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20년을 채우게 되면은 퇴직했을 때 외국인에게도 받던 급여 수준의 꽤 많이 주던데, 이 아마 정해진 걸로 아는데 한 뭐 5, 60%까지 대체가 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서, 뭐 그렇지만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 20년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인이. 좀 쉽진 않죠.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의무가입은 아니었는데 한 4년 전부터 해서 이제 의무가입으로 돌리면서 지금 회사 쪽에서 부담을 지고 있죠. 그래서 20년을 다니면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네. 남았죠, 지금 사실. 20년을 그래서 어떻게. 아니 저는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도 해주냐? 그러니까 음, 국민연금 내가 부었던 분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거든요. 회사가 낸 거에 음,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던 저희 직원이 퇴사할 때 요거 네. 받아간 금액이 그래도 근 1,000만 동 가까이 받아간 것 같아요. 좀 받아가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2년을 채 근무를 안 했는데 5,000만 동, 1년 반에 5,000만 동.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이거를 잘 주는 편이다. 근데 문제는 바로 주지 않고 좀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좀 시키고 있다. 그 의도적인 아까 딜레이를 주고 있다. 음,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친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로커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건강보험, 이거 사회보험
빨리 환급 발급할 수 있는 브로커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 브로커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의 와이프가 지금 그 보험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막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든 생각이, 나 이거 브로커를 해볼까. 근데 이게 몇 프로를 주나, 과연 나한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영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을 줄 거고, 이게 뭐 남들 그럼요. 받을 네. 수 있는데 좀 더 절차를 땡기겠다 하면 좀 작은 돈을 줄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나한테 주나 궁금하긴 근데 해서. 이게 대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드리션 가능해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브로커 하면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걸 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걸 돈을 받아서 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작년에 지난 방송에서 얘기 못했던 변화에 이제 그 금융 관련해 음, 가지고 굉장히 큰 제한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과 연을 맺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 이거 내가 비자 없다고 이거 이체를 막아버리면은 특히 가장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베트남에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에 투자해서 집이 있어. 더 이상 근무지 같은 게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그 세입자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베트남 동화로 내 통장에다 꽂아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거기서 끝이야. 받기만 할 수 있고 예를 그 들면 돈을 뭐 집이 고장났어요. 공과금을 나가야 돼요. 뭐 이런저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참 이게 불합리한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국도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최소한 한국은 근데 그 금융 예 관련해가지고 이체를 받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돈이 내 그런가요? 돈이 있으면 돈은 쓰게 해주지. 근데 뭐 출처 없는 돈들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네, 뭐 네.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베트남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목적 자체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듣기로는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이제 그런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거주하지 그렇죠. 않아도 집만 사고 가면은 돈 들어오고 금융활동 계속할 수 있으면은 투자를 계속할 텐데 그런 부분을 일종으로 막는 거라고 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하노이랑 네, 호치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베트남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서민형 아파트가 없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난장을 까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뭐 외국인 탓이겠습니까? 뭐 외국인도 일부 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내라든지 이런 공단 쪽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외국인들 요즘 많이 들어오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신도 집 있으면 임대료를 비싸게 줄 거 아니에요, 사실. 굳이 내가 싸게 줄 이유는 없는 거고 나가는데 시장 그 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베트남에 상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집을 구할 수가 없대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나오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계속 그 중소형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작은 아파트가 없다, 렌트를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베트남 언론에서는 좀 프로파간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환인 것 같기도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신고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은 무분별하게 땅 사가지고 그냥 니들 맘대로 이제 집사 임대료 올리지 말라, 외국인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하네요. 당신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요거 사건이 이제 터지기 전후로 해가지고 음, 이게 집을 이제 빨리 팔아야겠다. 특히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매물수를 빼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베트남에 루머든 이런 게 이제 다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좀 손본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올해. 네,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뭐 있으면 이제 뭐 정상화까지는 아닌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좀 부동산의 거품을 정부에서 좀 드러내고 싶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 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뭐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오면 하는 걸로 하시죠. 오늘 이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준비하신 그 베트남의 건국 신화, 그 랑농권과 어우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그 교훈이 뭐였더라? 물을 조심하자 뭐 이런 거였던 것 아, 같은데, 그죠. 물 조심하자. 물 조심. 자나깨나 물 조심. 하는 네, 교훈적인 결론. 오늘은 이제 좀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재미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모처럼 만에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온 케이스인데
베트남에 하면은 베트남의 삼성이다. 베트남의 최대 기업, 민간 최대 기업 어딘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그룹이죠. 빈그룹의 그러면 창업주 회장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네임드죠. 팜엿부엉이라는 분이 이제 그 빈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신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빈그룹의 창업 스토리. 팜엿부엉 회장은 어떻게 하다가 베트남 최대 민간 그룹 그 빈그룹을 일구었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네. 여러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재밌는 얘기죠. 네. 제가 전반적으로 방송을 끌어가면서 이프로님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같이 들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빈그룹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빈그룹은 한국 분들도 사실은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기업 총수 이름을 알 정도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사실 이분의 이름을 알고는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SK 회장님은 아시겠다. 한국도 예, 보면은 알죠. 우리 예를 들면은 10위권에 있는 회사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보문고 뭐 예를 들면 있잖아. 네, 교보 회장님 이름 모르잖아, 우리가 잘. 뭐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좀 제가 좀 극단적인 찾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현대는 알죠. 지금 그 회장님인 거고 하나도 지금 알아요. 지금 회장님 누군지. 한화가 그 옛날에 그 좀 매로 몽둥이 청계산 거리 아마 그 아들한테 승계를 했대요. 이번에 보니까 하나가 네, 아들 이름을 지금 잘 모르잖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아버지는 김승현 씨인 건 알겠고 김승현 아, 회장님은 예, 알겠는데 아들은 김머시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재용 씨니 예를 들면 뭐 구본무 씨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너무 익숙해서 사람은 아는데 사실은 그 한국도 치면 5위권 밑으로 뭐 한 10위권 밑으로 총수님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요. 생각보다 잘 모른단 말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도. 근데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이분의 성함은 다 아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 이제는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일단 인트로를 깔고 가시죠. 뭐 한국 분들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으니. 예.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네. 빈그룹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은 LG랑 기업 규모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매출액은 LG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 그 빈그룹의 위상이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 정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아, 잘못된 게 본부다. LG가 그거밖에 못한다. 이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또 시가총액 얘기하는 말씀들이 웃기긴 하지만 네. 빈그룹이 그만큼 크다가 아니고 LG가 그거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아마 LG 관련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저랑 동감을 하실 거다 아마 LG가 이거밖에 네.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본격적으로 빈그룹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그래서. 팜엿보험 회장이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1968년생이시고요. 68년생이면은 사실 뭐 저희 아버지보다 한 8살 정도 빠지는 나이시고 지금 이제 그 5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충 뭐 저희 빈그룹의 삼촌 나이 정도 되는 것 아, 같아요 보니까 아, 삼촌 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하노이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이제 군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길에서 차를 팔아서 생계를 운영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삼육봉 회장이 어렸을 때의 꿈이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거, 나는 그 정도로만 해야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그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먼저는 대학교 어디 갔냐는 게 중요한데 그 낌리엔 고등학교라고 하는 하노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노이의 그 광업지질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소련 모스크바에 있는 지질탐사대학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 국립대학교에서 경제지질학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990년대 초반에 이 아저씨가 그 러시아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보통 이런 분들이 뭐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대학생 때 시절에서도 그런 러시아에 있는 베트남 타운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성공은 못하고 실패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4만 불 정도의 그 안고 빚을 안고 모스크바를 떠나게 되었다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대학생에 뭔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몇 1900 년도예요 4만 불이 지금. 4만 불이면은 지금 현재 규모로는 뭐 그 약간 대치동의 아파트가 4만 불 할 때 아닙니까? 그걸 빚을 지고 떠났다.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70년대 4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그때 제가 70년대가 기억하기로 아니라 90년대입니다.
아, 90년. 93년도에 이 러시아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요. 그때 네. 이제 지금 현재 빈그룹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팜투 흥이라고 하는 부회장을 만나서 네.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동구권 구소련 쪽으로 뭔가 내가 비즈니스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 온 게 현재로서의 그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음, 히르키우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와서 이런 분들은 대단한 게 사업을 해도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스크바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은 무슨 뭐 이것저것 사다 팔고 했는데 망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은 베트남 식당, 탕롱이라는 식당을 개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런 뭔가 그런 인스턴트 식품, 간이식 이런 것들이 없는 시장을 이제 포착을 해서 식당 자체는 잘 되지 않았는데 이거 베트남 말로 하면 미또, 한국말로 하면 라면, 인스턴트 즉석 라면을 팔면은 장사가 대박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구형 낡은 그런 즉석 라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라면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기업을 세웠는데 그 기업 이름이 뭔가 그 미래의 그런 그 테크 기업을 꿈꿨는지 라면을 파는 기업인데 기업 이름은 테크노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90년대 IT 버블이 볼 때 무조건 테크랑 그건 붙여야 돼요. 테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짓지 않으셨을까. 네. 네, 그래서 테크노컴이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지금도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라면 브랜드, 한국어로 치면 뭐 신라면이다, 안성탕면이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미비나라고 돼 있습니다. 미비나라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겠지만 저희는 해석할 수 있죠. 미는 라면 할 때 그 면을 미라고 하고요. 비나는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면이라는 느낌의 이름으로 미비나라는 브랜드를 세웠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초 대박을 쳤다라고 합니다. 1년 만에 100만 개 이상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90년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라면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여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을 친 장사를 했다라고 하고 이 라면 장사를 할 때 이제 팜력봉 회장의 그런 뭔가 도전 정신과 모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팜력봉 회장이 그러니까 월 이율로 8%의 금리로 이렇게 만불을 땡겨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네. 월 이율로 8%라고 하면은 연으로 치면은 거의 곱절이 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자율이 넘는 그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한 게 팜력봉 회장의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고요. 라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결론은 마침내 팜력봉 회장이 2009년, 2010년도에 이 테크노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엑시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글로벌 굴지의 기업 네슬레에 판매를 하시고요. 얼마에 팔았을지 한번 감이 오시나요? 4천억, 1억 5천만 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가 2천억이네. 얼추 맞춘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천억에 그렇죠, 라면 그렇죠. 장사를 예.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간 매출액이나 연간 이 사람이 땡겼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최소 연에 수백만 불에서 수천만 불 가까운 돈을 매출로 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팜력봉 회장의 이런 사업의 큰 자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테크노컴의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누군지 음, 당연히 프로님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모르시겠죠? 누굽니까? 그 이 은행 아닙니까? 그 마산뱅크, 뭐 태권뱅크. 이게 다 관련이 있긴 하지만 마산뱅크는 아니고요. 예. 저기 선그룹의 회장인 레비엣람, 팜력부엉보다는 한 살 어린 그 레비엣람 선그룹 회장이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 룸메이트였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라면 사업은 93년도 4년도에 시작해서 바로 대박을 쳤고 이 네. 레비엣람이라는 분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분을 팔고 엑시트를 하고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간 거고 여기 팜력봉 회장은 계속적으로 2000년대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마침내 2010년도에 엑시트를 하게 된 케이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빈그룹은 베트남 최대의 그런 민간 그룹으로서 뭐 종합 그룹이 됐고, 이제 썬그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실 거고, 다낭에 있는 바나힐, 타이퐁에도 이제 썬그룹, 썬월드가 있죠. 뭐 부동산 회사예요. 사실은 뭐 이제 리조트하고 저기 뭐 아파트도 짓고 하는 부동산 회사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뭐 서울대 몇 학번 그런 사람들이 막 창업을 엄청 해가지고 성공한 뭐 김택진이 뭐니 쭉쭉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렇죠. 베트남에도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겠지만, 베트남의 주요 그룹, 그러니까 10대 그룹사 중에서 5명 이상이 러시아와 뭔가 인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려보면은, 그 네. 대표적인 게 라면 팔아가지고 대박을 친 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고, 레 비에트남이라고 하는 썬그룹의 회장, 네. 응웬당꽝이라고 하는 마산그룹의 회장도 모스크바에서 이제 유학과 창업을 했었고요. 그렇죠. 뭐 태풍뱅크 회장도 러시아 출신. 그것도 대표적인 또 BHS 회장님 누굽니까? 그분도 제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팩시밀리를 얼마나 팔아야지 그 비행기를 살 수 있냐. 그 VP뱅크도 있습니다. VP뱅크, VIB, 태콤뱅크 금융권이 주로 다 러시아 출신이고요. 빈그룹, 썬그룹, 마산그룹, 리조트, 식품 이쪽도 이제 러시아 출신. 비행기 대왕 그 웅웬티풍타워 여성분이 분된 이분도 그 러시아와 관련된 비즈니스 유학을 또 하셨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일단은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라면으로 초대박을 쳐서 캐쉬를 엄청나게 많이 땡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캐쉬를 땡기기 시작하신 걸로, 아, 이제는 내가 본국에다가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큰 꿈을 품고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셨던 게 2000년도에 빈펄 주식회사를 열었고요. 빈펄 네.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나트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가실 텐데, 나짱 가면은 빈펄랜드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 최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초대형으로 열었던 리조트를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빈껌 주식회사, 그 빈껌 타워, 빈껌 센터, 그렇게 그게 해서 하노이가 1호점이었는 것 같더라고. 응안시타인이 1호점이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응은지탕이 아니라 빈껌 밭지우, 아, 맞지요. 예, 맞아. 거기가 참 1호점.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한 빈펄랜드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라면 팔아가지고 가져온 돈으로 그 빈껌 센터라는 거를 하노이에다가 빈껌 시티타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열었었는데, 그게 또 대박을 치면서 이제 베트남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면 파는 돈이 계속적으로 베트남에 그런 그 들어옵니다. 뭐 이런 쇼핑몰, 그런 리조트, 부동산, 복합 개발 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마침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은 빈홈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제 짓는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시게 되고요. 2010년도경에 그 두 개를 합병을 합니다. 빈펄과 빈껌을 합쳐가지고 빈그룹이라는 걸로 드디어 이제 그룹사 형태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2012년도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빈그룹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그룹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 손대기 시작했던 게 유통에 손을 시작을 했죠. 그게 2014년도에 빈커머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오션마트를 인수하고, 막시마트라는 데 인수하고, PB마트라는 데를 인수를 해서 50개 이상의 도시와 성에 2,60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하면서 유통에도 한번 내가 손을 대보겠다라고 하고 들어오시는데, 요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19년도에 이제 마산그룹, 똑같은 또 러시아 출신 공인당광 회장이 하는 마산그룹이라고 하는 식품 전문 회사에 빈커머스하고 빈에코를 이제 매각을 하시게 되고, 나는 앞으로 유통이 아니라 돈 되는 미래의 전략이 있는 기술과 산업 제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정리를 하죠,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베트남에 있는 모든 기업 총수들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다 미국, 동유럽권, 특히 러시아 쪽 유학을 하셔가지고, 뭐 큰 돈을 버신 다음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부동산 사업, 그리고 이제 뭐 식품 유통업, 아니 뭐 유통 사업까지 시작해서 지금, 이게 지금 2000년대, 한 2010년도 버전 아닙니까, 지금? 한 2010년도, 그렇죠. 15년도? 예. 거기서 사업 확장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그거는 맞긴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저희 같이 일하던 변호사한테 얘기 들은 게, 그 80년대 후반,
뭐 8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을 국가에서 좀 이렇게 좀 대놓고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비유학식으로 많이 보냈다 그러더라고, 동유럽 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업을 했다라는 게 일단 뭐 베트남의 일단 지금 1차적인 그거고, 두 번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그분의 능력을 좀 비하한다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정부 서포트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네. 정부에서 좀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외국에서 들어온들, 물론 뭐 빈그룹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뭐 은행권, 그때 이제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사회 인프라 산업과 좀 기반되는 사업들을 사실은 좀 그 일반 개인이 하긴 쉽진 않은데, 그런데 지금 뭐 베트남에 있는 지금 1세대 창업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고,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진 않겠지만도 뭐 정부 쪽에서 좀 힘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좀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앞을 내세워 가지고 정부 쪽에서 좀 많은 지원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또 뭐 비방용이긴 하지만 그 우리 비행기 하시는 회장님은 그 집이 엄청난 그 대단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부터 엄청난 그 부호였거나 그런가요? 어, 이게 카나다인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도로가 있다더라고, 이름을. 그분 할아버지 이름을 딴 도로가 있대요, 베트남에. 그러니까 유인이시라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공산당 창립할 때 그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사실은 도로 이름을 딸 때 베트남은 유명 정치인들, 이제 뭡니까 뭐 위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도로가 있다, 이름이. 이 정도면은 그냥 그 굉장히 집안에서 서포트를 많이 받은 분이다라는 것까지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세컨드 라운드로 넘어갑시다.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했고, 예. 아, 정리 감사드립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라면으로 성공을 하고 베트남의 예, 리조트로 성공을 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쇼핑센터를 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테일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거기다가 음, 부동산 투자와 개발, 아파트 하는 빈홈까지 짓게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성공 가도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다가 빨리 손을 빼게 된 케이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 이런 아파트와 쇼핑몰, 복합 단지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이제 빈 스쿨, 빈 맥 병원, 뭐 이런 데들을 이제 짓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런 학교와 병원을 짓기 시작하시고 빈 유니버시티, 그런 민영 대학교까지 또 운영을 하셨는데, 이런 곳들은 이제 빈그룹에 대해서 뭐 잠깐 또 나오는 얘기가 2016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비영리 모델로 전환을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그 내에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그런 자체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바꿨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빈그룹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빈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유통에 진출했다가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내가 해라 해서 마산그룹에다가 털었고, 요 턴 과정에서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빈 마트였거든요. 빈 마트와 편의점형 빈 마트 플러스였는데 이게 전국에 그 몇천 개가 깔려 있는 마트예요. 근데 이걸 마산그룹으로 넘어갔는데 베트남에서 이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영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그 빈마트인데 이거를 마산그룹에 넘겼다고 해서 빈마트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는 없고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그 빈마트가 윈마트가 됩니다. 이제 그 V를 하나 더 붙였죠. 예. 그렇죠? V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윈마트를 만들었다. 예.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간판에다가 그냥 그 V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 하나만 더 갖다 붙이면은 보여줄 수 있도록, 윈마트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윈마트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게 빈그룹의 유통 사업 분야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은 이제 아예 사라졌지만 뭐 한때는 쇼피, 뭐 라자다, 틱티는 지금 거의 망했다고 하는데 요런 예. 데랑 그 넘볼 수 있는 뭔가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어더이조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이커머스도 진출했다가 요거는 이제 금방 문을 닫은 바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빈그룹의 사활이 달린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 게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빈페스트가 그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2018년도에
빈 스마트라는 걸 또 런칭을 합니다. 빈스판트가 뭐냐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사업장을 했었는데 그거는 네네. 뭐 망했다. 일단 그 망했죠 일단. 그렇죠. 17년도에 빈페스트, 18년도에 스마트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빈 스마트라는 걸로 해서 스마트 TV, 스마트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빈 스마트는 딱 3년 만에 깔끔하게 생산 중단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접었고요. 초창기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언제 접었더라? 비슷한 시기에 접었어요. 16년도, 17년도 아마 그때 네, 접어가지고.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을 때 이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뭐 빈그룹 말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빈스마트를 접은 인력들을 다 그 빈페스트 쪽으로 뭐 전장, 뭐 시스템 개발, AI 개발 뭐 음, 이런 데로 보내서 사실 뭐 빈스마트의 조직은 뭐 그 유통을 날려버린 것처럼 뭐 이렇게 팔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조직을 자동차 쪽으로 몰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스토리상과 시나리오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한국도 좀 차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현대자동차를 하면서 이제 포니를 만들었던 거랑 사실 뭔가 그 스토리나 이런 일화 같은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베트남이 미래에 나아갈 먹거리는 전기차다. 원래는 이제 가솔린 차를 잠깐 생산했다가 아 이거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빠르게 접고 전기차로 이제 그 돌려서 내가 이 국가에 뭔가 이바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00% 전기차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그 이후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미국에 202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는 나스닥에 진출을 해가지고 잠깐 뭐 현대차도 그렇죠. 넘어서고 막 전 세계적인 그런 예. 자동차 그룹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는 상황이 음, 됐다라고 봐고요. 처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유럽 시장에 내가 진출해봐야겠다라는 큰 꿈을 품으셨다고 하는데 자동차 나오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해요. 뭐 품질이며 그렇죠. 시스템이며 에러는 엄청나게 많고 이런 거지 같은 차를 이 가격에 팔았냐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빈그룹에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사업을 이제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인도, 동남아 그리고 그렇죠. 베트남 내수 시장 쪽으로 시작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일단 빈그룹의 사업 구조를 요약을 해보면은 라면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빈그룹이라는 그룹 회사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산업과 기술을 이 미래 사업 아이템으로 걸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제 빈페스트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및 서비스가 본격적인 캐시카우죠. 그래서 그 빈홈, 빈펄, 빈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리조트, 아파트, 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큰 사업의 파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회적 하는 기업요? 그 사회적 아까 기업? 얘기했던 이제 뭐 빈스쿨, 빈유니버시티, 아, 빈 아, 이런 거를 또 하나의 비즈니스의 한 틀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팝녀뽕으로 시작해서 빈그룹으로 끝나는 창업 스토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국은 베트남 이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긴 해요. 사실은 빈그룹은.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계속 기존에 이제 정치권들이 바뀔 때마다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기업 총수들 그 이제 많이 숙청당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정권 바뀌면서 유명한 데가 예를 들면은 저기 뭡니까 뭐 떠낭민 같은데 승리랑 옛날에 게이트 있었던 회사 부동산 이런 데는 완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사실 거기는 그게 뭐냐면 떠낭민이랑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그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디캐피탈 아파트 지은 데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숙청을 당하는 회사인데 이제 베트남의 빈그룹만 사실은 숙청을 안 당하고 있거든. 그게 보면 대마불사 진짜 큰 회사기 때문에 이제 정권에 바뀌더라도 사실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정부 사업을 따라하는 회사가 됐어요. 사실 빈그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뭐 저 방송은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행보 자체는 맞거든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들 이제 그리고 떠나가지고 그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체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국가에 모른단 말이야. 사실은 왜 우리의 LG 삼성이 지금도 가전제품 그렇게 중국산에 비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냐? 사실은 이제 십수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중국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중국이라는 게 이제 그 샤오미라든지 이제 BYD라든지 이런 특정 이제 우리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중국 자체도.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이거 일례로 말씀드리면 태국 브랜드 아는 거 있어요? 싱가포르 브랜드, 말레이시아 브랜드, 인도네시아 브랜드 아무것도 몰라. 잘 예. 모릅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빈페스트라는 게 이런 뭐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등만 해도 베트남을 충분히 이렇게 국위 선양할 수 있고 베트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무리한 사업 확장 사실 많이 했죠 기존에. 그래서 이제 회사 망한다 얘기 들리니까 요즘에 들어서 그 동아인 쪽에 빈그룹이 지금 프로젝트 시작했잖아요. 그때 네.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정부에서 빈그룹에 대한 이제 좀 부동산을 좀 많이 펌핑 시켜준다 그러더라고. 기존에 고생했고 돈 많이 까먹었으니 이제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베트남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강남처럼 뜰 것 같은 이런 동아인 같은 동네들, 그런 동네에 지금 빈그룹에서 한 2, 3년 동안 거의 건설을 못 했거든요, 지금 아파트 쪽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캐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겠지만 뭐 훌륭하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그 빈그룹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게 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빈그룹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 빈그룹 지우고 저 어떻게 되나. 황력봉 회장이 빈그룹의 몇 퍼센트를 쥐고 있냐? 많이 안 주고 있을 건데, 이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엄청 많이 쥐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 기준, 2025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쥐고 있는 지분이 빈그룹 거의 17%를 개인 이름으로 쥐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4.5%, 20%네요, 그럼. 그리고 뭐 아들, 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놀라운 건 옛날에 우리 그 어떤 방송할 때 얘기가 나왔더라? 비엔남 인베스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나왔었잖아요. 방송에 나왔어요. 그 뭐 하는 회사냐,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예. 베트남 인베스먼트 그룹은 그러니까 SPV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셜 퍼포스 비클. 그러니까 예. 특수목적 법인이죠. 이 네. 빈그룹의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국은 팜력부엉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가 또 빈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33%. 그거는 그래서 사실상 빈그룹의 지배율이 60%가 넘는다. 개인이 60%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에. 개인이 그러니까 뭐 가족과 그런 뭐라고 하지? 그 우호 지분까지 포함해서 60%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좀 알아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내려오면서 그 지분 희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직 창업주가 1세대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자본이 희석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러니까 뭔가 아직 사업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지분을 받아가지고 키우는데 이 아저씨는 이미 라면으로 떼돈을 벌어서 빈펄로 이미 완성된 비즈니스였던 거죠. 개인 돈을 꽂아가지고 성공한 빈펄, 그리고 개인 돈을 꽂아가지고 성공한 빈껌, 이 두 개를 합병한 빈 이제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그 완성형 비즈니스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굴지의 베트남 최대의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개인 지분율이 이제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 구조고 그 빈페스트에 대한 지분율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투자 그룹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순환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뭔가 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가 거의 이제 그 팜력봉 개인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무방한 사이즈의 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아저씨가 2010년도 초반에만 해도 그러니까 베트남 최초의 포브스지에 올라간 억만장자로 900등 정도가 랭킹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201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200등대까지 랭크가 되는 기염을 토하는 베트남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뭐 빈 음. 팜력봉 회장의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특징이나 아니면 뭐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해봤자 무슨 뭐 이렇게 팜력봉을 빠는 것도 아니고 삶의 철학이 뭐랍니까?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 뭐 경영 철학은 5대 원칙이 있습니다. 5대 원칙. 중앙 집권화, 표준화, 단순화, 자동화, 공유, 6대 핵심 가치, 신뢰, 정직, 창의, 속도, 품질, 인간의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슬로건은 그 Forever Startup Spirit이랍니다. 그래서 그 뭐라더라? 마이
그 커닝력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네. 그런 뭐,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고 뭔가 경영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일선에 잘 안 보이는 한국어로 치면 약간 그 네이버 이해진 의장 같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잘 안 언론에 보여. 안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 만한 거는 그 빈페스트에 대한 그런 그 뭔가 사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빈그룹 회장하면서 다른 사업에는 손을 잘 안 댔었는데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빈페스트의 CEO로 직접 취임을 해서 내가 빈페스트 하나는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뭐 마음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튼 뭐 베트남의 미래, 먹거리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빈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빈그룹이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뭐 20%라더라고요. 삼성이 베트남 GDP의 20%를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20%가 빈그룹과 관련된 그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이게 아직까지도 보면 한국도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뭔가 비즈니스를 빨리 키우기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스마트 학생복 하던 선경이 지금은 이제 한국의 그런 굴지의 대기업이 됐고, 당시에 뭐 쌀 장사하시던 정주영 아저씨가 이제 지금 자동차를 이끄는 그런 기업이 됐고 했던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좀 그게 한국보다는 좀 늦어져서 1990년대 이후에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한 20년 정도 늦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한국보다 조금 늦게 따라가는 나라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뭔가 열려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뭔가 홀랑 2000년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굴지 기업까지 올라왔는데 베트남에도 아직까지는 그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정도로 베트남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뭐 오늘 방송은 우리 빈그룹 창업 뭐 정리를 하자면은 뭡니까 뭐 그냥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큰 회사고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회사고 그 회장님은 고생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다. 뭐 결론은 오늘 방송 결론은 뭘로입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결론은 이제 베트남 아직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기회의 그런 땅. 거 기회 딱 맞습니까 지금? 기회 딱. 저는 아직도 기회의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맞는 게 사실은 이제 좀 두 번째 페이지 같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10년을 살았잖아요. 사실. 외국계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크기 시작하는 이제 10년을 받고 두 번째 페이지가 한번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이 진짜로 이제 GDP 만불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좀 그 여기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사실 좀 그게 올라가고 나면 조금 페이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고 하는 국가다 보니 달라질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베트남 정부와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이제 뒤에 10년은 좀 사실은 좀 많이 천지개박할 것 같은 느낌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서 잘못하면 뭐지 그 동남아에 있던 개발도상국 1로 남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뒤에 10년은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뭐 다른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니까 어렵네요. 방송 정리가. 네. 돈을 벌자. 돈을 많이 벌자. 오늘의 그 빈그룹의 창업 스토리, 빈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